프랑스 철학가 문학 비평 287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푸코는 근대 문학이 언어의 존재를 건드린다는 주장을 포기하게 된다. 주체가 언어 내에서 형성되지 않으므로 에크리투리의 윤리는 이제 더 이상 언어 윤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푸코는 실존의 새로운 형식 창조를 위해 제도화된 경험 형식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윤리를 찾게 된다. 이 새로운 주체성의 윤리를 푸코는 실존의 미학이라 명명하였다. 말년의 푸코는 말라름의 식의 언어 문체를 버리고 보들레르가 근대 생활을 그리는 화가에서 제기한 주체와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보들레르는 생애 형식에 관련된 윤리, 즉 실존의 미학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푸코가 지적하듯이 보들레르에 있어서 근대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데 고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들레르의 댄디즘은 실존의 미학과 관련된 근대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실험되지 않은 삶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데 에크리티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형식이 과학, 종교, 한대의 전원적 명령 등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윤리는 실존 형식의 창조가 된다. 그리고 에크리티의 문제는 자기 창조 윤리를 병행된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보를레르의 문제와 푸코의 실존의 미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실존의 미학은 많은 푸코 비평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체로의 회귀가 결코 아니다. 푸코가 타진하는 것은 주체 해석학이 아니라 항시 일시적이고 재창조되어야 하는 주체의 가능성이다. 자유로운 주체는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수정해야 할 무엇이다. 이 윤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먼저 이 윤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더 혹독한 훈련이다. 다음으로 이 금욕적인 자기 창조 행위는 사회 안에서 실현될 수 없고 보를레르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바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저항, 주체와 한계 태도, 새로운 삶의 양식의 창조는 개인이나 그룹이 예속을 벗어나 특수한 실존을 차이성에 입각해 창조해낼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실천과 실험을 지칭하는 동일한 행위들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강기의 역사, 초판 서문에서 당신의 정당한 이상성을 발전시키시오라는 르네샤르의 시 구절을 인용했을 때처럼 푸코가 말년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코는 철학적 성찰 공간에 문학과 예술을 삽입하여 독특한 사유 체계를 형성하였고 철학적 담론이 말할 수 없었던 사실을 해명할 수 있었다. 즉 문학은 철학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 공간을 푸코에게 제공한다. 결국 문학은 철학의 타자, 다시 말해서 합리적 사유에 의해 무시된 차원이다. 푸코의 에크리티르는 전복적 공간과 일련의 미로를 열고 그 속에서 합리적 주체를 전복시키고 데카르트의 코기토의 이유를 제기한다. 타자를 피력하면서 푸코는 사유의 한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푸코는 사유되지 않은 바를 받아들이고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투적인 사유의 경계 밖으로 나아가려 시도했다. 사드, 말라르메, 루셀, 바타요, 블락쇼, 클로소프스키 등과 같은 작가들의 도움으로 푸코는 이성의 지하로 내려갈 수 있었다. 이 일련의 작가들은 푸코에게 시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표상의 부조리성을 탐구하는 방법, 언어 속에서 죽음의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과 육체의 절규를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충격은 합리성을 동련시켜 사회의 새로운 장을 연다. 따라서 푸코의 작품 내에서 문학은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푸코가 에크리티르를 저항, 실험, 삶의 예술 작품화를 지향하는 자유의 실천에 사용되는 전쟁 기계를 만들기 위해 제 유형의 담론들을 해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학은 동시에 숨겨져 있다. 푸코는 1950년대 강단 철학과 단절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문학에서 발견하였고 구조주의적 담론이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으며 문학의 힘입어 작가, 작품, 독자가 맺는 삼각관계의 심리와의 이견을 제기하면서 에크리트리의 행위 자체, 즉 8월 형성, 주체성 생산, 자기 창조 행위 등과 같은 운동을 위해 저자의 죽음을 단언할 수 있었다. 결국 역사적인 것은 푸코 자신의 자신의 텍스트가 모두 회유, 동화의 절차를 와해시키는 무엇인가가 되기를 바랬던 반면 많은 비평가들과 주석자들은 푸코의 텍스트를 그것이 푸코주의건 구조주의건 현대 프랑스 사상의 조류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건 반인가주의건 한 사상
사주의 기원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푸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푸코를 철학사의 관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한없는 운동인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전방에 항시 위치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진 자기 자신을 위해 실천해야만 한다는 자각일 것이다. 푸코는 철학을 담론이 아니라 행위로 생각하였고 이 행위는 확인하고 단절해야 할 어떤 현실태와 관련되고 단절은 뚝사한 배려에 입각한 자기 생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인터뷰에서 푸코는 자신이 몇 년 전에 한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그런 비판하는 지도자에게 사회와 연구의 관계는 화가와 화폭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면 화가가 도대체 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 자기 생산과 자기 변형은 철학자, 이론가, 작가, 예술가 모두의 공통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우리는 푸코의 사유 내에서 문학의 소멸이 아니라 변신이 핵심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푸코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문학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그는 문학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 포착한 침범, 저항, 개념을 보다 넓은 탐구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푸코의 사유의 기원은 문학에 있다. 그는 문학에서 50년대 강단 철학과 단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또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부단히 쇄신하여 구조주의 담론이 벗어나기 힘들었던 사유의 폐쇄성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다. 결국 문학을 통해 푸코는 작가 텍스트 독자의 삼각관계를 심리화하는 데 반대하며 글 쓰는 행위를 위해 다시 말해서 8월의 구축과 주체성의 생산, 자기 창조를 위해 생산 주체와 수신인의 죽음을 단언할 수 있었다. 푸코는 문학과 인지적 담론 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거부한다. 아마도 푸코의 업적은 각각의 담론의 학문적 경계를 부여하는 분류 체계를 허물어버린 것이다. 푸코는 문학을 항시 보잘것없는 픽션의 관행적 공간으로 결코 포함하지 않았으며 인간과학은 문학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철학자였다. 달리 말해서 푸코는 오늘날 문학의 규범적 권력에 대한 저항에 붙여진 다른 이름, 즉 전쟁기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문학은 제대로 독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한계로의 이행의 공간, 즉 우리 자신의 근대성의 확인과 그것으로부터의 탈주와 새로운 자기 창조 및 생산을 기초로 하는 윤리적이고 기술적인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간파한 철학자였다. 국제도시 파리에서 생활하는 보를레르의 댄디가 제기하는 것은 서사적이라기보다는 근대적인 형태의 실존의 미학과 연관되어 있다. 즉 댄디는 화려한 명성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글쓰기를 활용하는 방식의 문제와 직면한다. 이 문제가 제기하는 것은 과학, 종교, 도덕의 의미에 기초를 둔 윤리이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 의무로서의 윤리가 아니라 일정한 삶의 방식의 선택을 문제시하는 윤리이다. 따라서 말기 푸코의 사유에서 글쓰기의 문제는 자기 창조의 미학의 문제여야 된다. 퍼포먼스와 같은 포스트 형식주의 작품은 이러한 보들레르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한다. 즉 자신의 생활, 자신의 살아있는 신체, 사진할 수 있는 자신의 실존은 보편적이고 이미 수동적으로 외부에 의해 구축된 자기의식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려 시도하는 어떤 작품에 통합된다. 언어상한 몸짓 경험에 있어서 이미지를 패러디하고 풍자적인 시뮬라크로로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우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삶의 형상을 본질적 본래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거리는 예술적 표상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경험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리, 미학의 한 편편이다. 따라서 이 거리는 자기 발견이나 참되고 보편적인 존재의 발견을 지향하는 주체의 해석학 내지 있지도 않고 언어의 자유인 유의에 있지도 않으며 오로지 자기 해방과 자기 창조의 부단한 실험에 존재한다고 생각한 생활의 윤리이다. 이것이 푸코의 실존의 미학, 자기 테크놀로지, 자기 창조의 윤리이다. 이런 관점에서부터 푸코는 탈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시행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카유아를 그토록 당황하게 했던 푸코의 바로 그죠. 문제는 실천의 순간과 동시에 생산의 순간에 있어서도 그 이면을 이야기하는 글쓰기의 돌출이다. 푸코가 보르헤르가 픽션들에서 언급하는 이상한 중국 백과사전을 읽으며 그랬듯이 우리는 푸코를 읽으며 박장대소할 필요가 있다. 푸코의 문학에 대해 우리는 들려지식 대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종의 건강이라고. 데리다의 문학론. 이 글은 데리다의 해체론에서 텍스트 개념이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평가해보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전차의 논의는 6단계로 이루어진 사다리의 형태를 띈다.
첫 단계는 고전적인 텍스트 개념이다. 텍스트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운의의 친족관계, 이 개념의 주요 구성 요소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후설, 인가르덴, 수용, 미학 등의 텍스트 개념이 나온다. 여기서 문제는 현상학적 텍스트 개념과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을 비교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를 밝히는 데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상학적 텍스트 개념과 구별되는 해체론적 텍스트 개념을 다시 바르트르의 텍스트 개념과 비교한다. 여기서는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이 현대 문학이 론과 맺는 연관성의 문제이다. 네 번째 단계는 해체론과 정신분석의 연관성을 배경으로 한다.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에는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해체론의 계승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은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과 짝을 이루는 중증적 규정의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의 중증적 규정이란 개념이 데리다의 텍스트 이론에서 흔적의 개념으로 바뀌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해겔의 규정 개념과 니체의 규정 개념이 함께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면서도 종종 오해되는 개념들, 가령 흔적, 원초적, 흔적 쓰기, 원초적 기록, 차연 등의 개념이 지닌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외형상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생겨난 개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제 막 태어난 개념이다. 아마 오늘날 텍스트보다 전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도 드물 것이다. 들레지와 가타리의 배치나 리좀 등과 같은 개념은 이 새로운 텍스트 개념과 경쟁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인지 모른다. 이론적 사유의 모태인 철학은 예술의 죽음과 종교의 죽음을 초래했지만 20세기 사상사의 중요한 고비는 철학의 죽음에 있다. 저자의 죽음, 초월적 기기의 죽음은 그런 철학의 죽음, 더 넓게는 이론적 사유의 종언이 동반하는 하위의 사건들일 뿐이다. 첨단적 의미의 텍스트는 이 모든 죽음과 더불어 다시 태어난 개념이다. 이런 사실에 주목할 때 두 가지 3단 논법을 생각하게 된다. 먼저 이 시대를 긍정하면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실험적 사유는 텍스트가 새롭게 분만하는 의미군을 거점으로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텍스트는 이 시대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살릴 만한 거의 유일한 개념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텍스트의 이런 특권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의 죽음, 예술의 죽음, 주체의 죽음 등을 거느리는 철학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철학의 시대는 이념의 시대, 이론의 시대이다. 과격한 의미의 텍스트는 이론적 사유의 협소한 틀을 깨뜨리면서 이색적인 차원을 열어놓으면서 등장하고 있다. 텍스트는 복잡하고 강할한 사유의 요구이다. 첫 번째 3단 논법을 오늘날 텍스트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실 이 시대의 텍스트는 과거처럼 언어적 사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기용된 오래된 서적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날 펼쳐볼 것일까? 존재하는 모든 사태가 텍스트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징후이다. 현대의 존재론적 상황은 존재자의 의미가 투명성을 상실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모든 존재자가 어떤 난해하고 책임 있는 해석을 요구하고 있음을 뜻하고 그런 의미에서 존재자로서의 존재는 그 자체가 텍스트이다. 두 번째 3단 논법은 텍스트의 상징적 지위가 성립하는 역사적 문맥을 설명한다. 이 문맥을 규정하는 것은 죽음 혹은 종언의 주제라며 이 주제를 선도한 사조는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로 이어지는 해체론이다. 하지만 해체론의 부상 때문에 철학이 종언을 맞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전적인 철학이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해체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역사 문화적 현실은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전제들이 너무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내려다 보이기 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이 철학에 맞이한 죽음의 실상이다. 이때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종류의 사유에 의해 상대화되고 대상화된다는 것을 따라서 전제와 자명성을 빌려주는 자리에서 빌리는 위치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텍스트는 이런 전략의 거울이다. 이 두 가지 3단 논법은 상호 보충적이다. 이 점은 텍스트 개념의 일반화와 과격화를 주도한 데리다의 글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 많은 글들 중에서 먼저 텍스트의 어원과 운율적 기원이 언급되는 부분부터 읽어보자. 이 구절은 후설의 순수 현상학의 이념들 124절에 대한 주석이다. 후설은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자이다. 이 저서에서 그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뜻이다. 이 뜻은 표현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표현을 통해 드러난 뜻은 그 이전의 뜻과 구분되어야 하고 그래서 의미라 불린다. 이 의미는
로고스의 층위에 속하므로 당연히 보편성을 따지면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이런 경험적 차이가 나타나는 층위의 표지층이다. 이 층은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층과 대립적 관계에 있다. 표현층은 선험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설의 의미론에서는 세 가지 층이 설정된다. 먼저 경험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인 표지층이 있고 그 아래 선험적 차원의 표현층이 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에는 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뜻층, 선, 표현적 하위층이 있다. 데리다는 후설이 이 세 층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이 층이들을 서로 구별하는 단계에 있다. 이는 경험적 영역에서 선험적 영역으로 그리고 다시 순수한 본질로 향하는 환원의 과정이다. 이 환원의 과정을 설명할 때 후설은 층이라는 지질학적 운유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설명에서 이 세 층위의 상호 영향 관계가 암시된다. 이런 암시는 지질학적 운율을 대신하는 새로운 운율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새로운 운율은 얽힘, 짜임, 직조 등과 결부된 직물의 운율이다. 하지만 이 두 운율은 서로 충돌한다. 즉 직물의 운율을 중시한다면 앞 단계에서 설정된 구분법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후설의 현상학이 의도하던 목적은 순수한 현존의 상태에 있는 본질과 관계가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서로 구분되었던 의미론적 층위들이 정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처럼 서로 꼬이고 얽혀서 직물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런 순수한 현존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순수한 본질의 현존은 그로부터 환원된 따라서 거기에 부재하는 것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묻는 데리다의 주석은 두 종류의 은유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층이라는 지질학적 은유이고 하나는 직조와 얽힘이라는 직물의 은유이다. 텍스트는 직물의 은유에서 나온 말이며 그 어원은 짜다, 엮다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 있다. 하지만 이 두 은유는 서로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직물의 은유는 층이라는 지질학적 은유의 품 안에서 그것을 보충하거나 대리할 필요성이 태어났다. 하지만 이 후설의 문헌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가령 현상학적 예술 철학을 개척했고 수용 미학이나 독자 반응론의 길을 처음 열어놓은 로만 잉가르덴의 대표작 문예 작품이 좋은 예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문학 작품을 여러 가지 지층으로 이루어진 질학적 형성물로 간주하고 그 층위들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소리리로서의 말, 의미, 재현된 대상들, 도식적 측면들이 그것이다. 이것들 중 잉가르덴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의 도식적 측면이다. 이 측면은 미결정성의 반점이라 불린다. 아직 완결된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현상학적 의미에서 문학 작품이 어떤 지학적 대상일 수 있는 근거는 이 언록에 있다. 독자는 이 반점 앞에 설 때 어떤 요구에 직면하는데 그것은 독자적 해석에 대한 요구이다. 문학 작품은 독자가 그렇게 요구된 독자적 해석을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어떤 자기동일성을 띤 미학적 대상으로 탈바꿈된다. 문학 작품은 어떤 완결된 자기동일성이나 미리 정해져 있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읽기와 해석을 기다리는 미결정의 언록들을 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핵은 미학적 잠재력이 충전되어 있는 장소이다. 그 잠재력은 독서 행위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이고 현실화된다. 하지만 그 현실과 과정은 정해진 노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따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이런 인가리덴의 작품 개념은 현대적 텍스트 개념이 부화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문학 작품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층위들로 구성된 공간이라는 자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텍스트 개념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텍스트 개념을 부추긴 보다 결정적인 요소는 미결정성의 반점에 있다. 말하자면 이 반점은 어떤 소용돌이이다. 서로 구분되던 층위들은 이 소용돌이를 통해 역동성을 띠게 되고 마침내 서로 되얽혀 직물이 된다.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되얽힘을 촉발하는 것은 독서 행위이다. 이 행위를 통해 작품을 구성하는 내적 요소들은 외적 요소들과 하나로 엮인다. 물론 그런 교직 운동은 미결정성의 반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데리다 역시 텍스트에서 그런 미결정성의 반점을 중시하고 그 얼룩에 부응하는 독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 유명한 구조는 데리다가 루소의 문헌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해체론적 독서 방법을 언급한 대목이다. 첫 문장은 해체론적 독서가 겨냥해야 할 대상을 말하고 그 대상은 언어의 도식이다. 이 도식은 인가르덴이 말하는 도식적 측면이나 미결절성의 반전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데리다가 이 문장을 쓸 때 인가르덴의 용어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주의 깊은 독자라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이 대목은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이 인가르덴의 작품 개념에 이중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두 개념을 공유하는 점을 분명히 하자. 그것은 텍스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방식에 있다.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독서의 과정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독서는 저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의미와 구조를 생산하는 창조적 독서이다. 이 창조적 독서의 출발점은 어떤 언어적 도식이며 이 도식은 작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다. 문제는 이 부분을 읽어내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언어적 도식에서 새로운 의미와 구조를 생산하는 독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데리다는 이 점에서 인가르덴과 멀어진다. 문헌과 그 바깥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모든 지시 관계를 의심하기 때문이고 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지시 대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 데리다가 이렇게 말하는 배우에는 해석이 무한한 과제라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에 따르면 텍스트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태도 여전히 어떤 상징적 매개의 산물이고 그런 한에서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사물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사물의 내면은 이미 텍스트이다. 인가르되는 문학 작품에서 도식적 측면이라는 제한된 층위 안에서만 미결정성의 반점을 보았다. 하지만 데리다는 텍스트가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적 대상 안에서도 유사한 얼룩을 발견한다. 나아가 순수한 현존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시 대상들을 어떤 생산의 사물로 간주한다. 해결적 용어를 빌리자면 그 대상들을 생산하는 과정은 상징적 매개 혹은 매개로서의 규정이나 종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데리다는 그 과정을 기록 혹은 쓰기라 부른다. 이렇게 말한 대리단 초월적 기회나 실제를 단순히 부정하거나 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발생하는 하지만 그것의 배후에서 잊혀진 포괄적 구조와 문맥 안에 다시 위치시키고 있을 뿐이다. 데리다는 이 포괄적 구조를 다시 텍스트라 부른다. 이때 텍스트는 당연히 그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제 텍스트는 하부구조라는 의미의 텍스트이며 이 텍스트의 본성은 생산에 있다. 즉 텍스트는 읽기, 쓰기, 지식 등을 동시에 생산하는 체계이다. 우리가 생산이라 부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텍스트이다. 그것은 어떤 쓰기, 어떤 읽기, 어떤 알물 하나를 묶는 체계이다. 이 쓰기와 읽기는 각기 자신의 고유한 맹점, 보이지 않는 얼룩 주위에서 일정한 질서를 얻는다. 문화적 현실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징적 매개의 산물이다. 모든 것은 쓰기와 읽기를 통해 다시 말해서 해석을 통해 생산된 결과이다. 해석은 언제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명목, 반점에 의해 유인된다. 하지만 그 반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매개는 언제나 불완전한 매개이다. 쓰기와 읽기는 미결정성의 반전과 씨름하지만 그 반점을 언제나 다른 장소로 옮겨놓거나 감출 뿐이다. 그 불투명한 반점은 자리를 바꾸되 지워지거나 해소되지 않는다. 쓰기, 읽기, 지식은 그런 미결정성의 얼룩을 실어 나르는 문유적 대체이거나 환유적 이동이다. 텍스트가 쓰기, 읽기, 지식을 생산하고 다시 하나로 묶는 책이라면 그 얼룩은 그 체계의 배꼽이다. 데리다는 그런 얼룩을 다시 대리적 보충이라 부른다. 루소의 문헌 안에서 대리적 보충의 개념은 일종의 맹점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시성을 열어놓고 또 제한한다. 대리적 보충은 텍스트의 빗물에 해당한다. 맹점을 번역하기 위해서 루소에게서 빌린 용어이다. 이 번역어가 인가르덴의 미결정성의 반점을 제대로 옮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번역과 이동을 통해 데리다가 도착하는 곳은 전혀 새로운 집안이다. 이 새로운 집안 안에서 작품이라는 말은 화석화된다. 예전에는 작품과 텍스트가 거의 비슷한 말로 사용되지만 데리다나 그때 한참 참여했던 텔켈 그룹의 동인들에게 그 둘은 반대말에 가깝다. 그래서 작품이 어떤 안정되고 중심화된 전체를 가리킨다면 텍스트는 다치지 않는 의미와 회로와 무한정한 생산적 유의, 그 유의를 통한 의미의 과잉 등을 지시한다. 하지만 데리다는 텍스트를 작품이 아니라 책에 대립시킨다. 책의 관념은 어떤 기표의 총체성,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는 총체성의 관념이다. 이 기표의 총체성이 어떤 총체성으로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어떤 다른 총체성, 기위에 구성된 총체성이 그보다 먼저 존재해야만 한다.
책의 종언을 선언하는 이 대목을 읽기 전에 텍스트를 작품에 대류시키는 바르트를 먼저 참조하자. 특히 참조해야 할 중요한 배경은 저자 개념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저자는 창조자, 신의 작품은 신이 창조한 우주에 비유되었다. 이러한 비유에 따르면 작품은 저자의 사유 안에 먼저 있었던 기의의 총체성에 근거한다. 작품은 그 기의의 총체성을 재현하는 기표의 총체성이다. 이 총체성의 공간은 동질적이며 단일한 중심을 지닌다. 반면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와 무관한 일탈적 의미 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다양한 관점, 다양한 언어가 문화가 함께 엮이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르트의 관점에서 작품의 종언은 저자의 죽음과 맞물려 있고 그 저자가 물러간 자리에 등장하는 것은 독자이다. 텍스트의 탄생은 독자의 탄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텍스트의 통일성이 저자가 아니라 독자에 의해 성립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바르트는 잉가르덴과 그 이후에 수용미학자들과 일치한다. 하지만 독자란 누구인가? 이 몰입에서 그들은 달라진다. 잉가르덴은 현상학자로서의 작품의 의미를 저자의 심리적 상태나 개인사를 환원하는 태도에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독서의 주체도 경험적 주체가 아닌 현상학적 지향의 주체, 선험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데카르트적 주체이다. 바르트적 의미의 독자도 어떤 인격적 주체도 심리적 주체도 아니다. 독자는 역사 없는 인간, 정기 없는 인간, 심리 없는 인간이다. 그는 단지 그를 구성하는 모든 흔적들을 하나의 같은 장 안에 회집하는 어떤 암흑일 뿐이다. 하지만 독자는 이제 데카르트적 코기토마저 아니다. 텍스트의 시대를 여는 독자의 탄생은 근대적 주체의 재탄생이나 휴머니즘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근대적 주체의 죽음, 휴머니즘의 증언을 의미한다. 현대적 주체와 그것을 핵으로 하는 휴머니즘은 저자와 더불어 죽음을 맞이한다. 바르트는 이런 저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다시 글쓰기의 시작을 본다. 저자는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임한다. 글쓰기가 시작된다. 말하는 것은 언어이다. 결코 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쓴다는 것, 그것은 선행의 비인격성을 통과해서 자아가 아니라 오로지 언어만 이 행동을 수행하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바르트적 의미의 글쓰기는 심리적 주체의 재현적 행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순수한 언어적 사건이다. 이 사건 안에서 볼 때 언어는 기를 위해 있는 기표도 심리적 내면을 재현한 도구도 아니다. 언어는 오로지 언어를 위해서, 언어로서 이어지고 실행되기 위해서 있다. 여기서 행동의 주체도 기회도 지시 대상도 주체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언어일 뿐이다. 이런 자기 실행적인 언어 수행성에 도달한 언어에 견줄 때 쓰기와 읽기의 구별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 둘은 수행적 언어가 자신의 수행성을 실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언어관을 공유하는데 데리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언어적 사태의 배꼽에서 어떤 수행적 구조를 발견한다. 모든 사실 확인적 명제는 그 자체가 어떤 수행적 구조, 적어도 암묵적인 수행적 구조에 의존한다. 이런 발견 이후 수행적 언어의 비수행적 언어의 구분은 무의미할 것이다. 비수행적 언어는 이미 수행적 언어의 기결이기 때문이다. 바르트르와 데리다가 말하는 읽거나 쓰기는 언어가 이런 수행적 구조를 드러내는 사건, 오로지 언어만의 행동을 수행하는 사건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데리다는 이런 의미의 글쓰기를 책의 관념에 대립시키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텍스트의 도래와 결부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바르트가 읽기나 쓰기를 작품이나 저자에게 대립시키는 동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책의 관념은 언어를 이미 확립된 기의 총체성을 재현하는 위치에 둔다. 반면 글쓰기는 읽기와 마찬가지로 선행의 의미를 재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구조를 생산하는 행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떤 수행적인 행위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읽기와 쓰기가 언어의 자기 수행적인 행위임을 말할 때 이들이 이행하는 언어적 수행성은 현대 연미 철학자들이 파악하는 것과 다른 뉘앙스를 띈다는 점이다. 가령 데리다는 오스틴과 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적는다. 만일 위험을 무릅쓰고 해체론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간단하고 생략적이며 슬로건이나 구호같이 경제적인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면 나는 간단 명료하게 하나의 언어 이상으로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수적이고 이산적인 언어를 생산하는 것이다. 해체로는 여럿의 언어들을 생산하는 따라서 하나의 언어 안에 그 이상의
차원을 기입하는 읽기이자 쓰기이다. 하지만 이 읽기는 우리의 읽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텍스트 자체에 제공된 언어적 요소들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저자와 독자의 구별은 잘못된 구분법이며 이는 읽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체는 우리가 텍스트에 덧붙이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먼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다. 이 말에 따를 때 모든 텍스트 안에는 해체 혹은 탈 구성이 내재한다. 해체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로서 그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는 이미 해체론적이다. 하지만 이런 해체론적 구조를 노출할 때 텍스트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담론보다 포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그 텍스트는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담론의 한계를 실제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담론과 그 질서가 초과되는 모든 곳에는 그런 일반적 텍스트가 있다. 데리다의 해체론은 이론적 담론을 자기의 일부가 기록하고 번역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 텍스트를 드러내는 작업, 읽기와 쓰기 작업이다. 하지만 데리다적 의미의 일반적 텍스트란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텍스트와 해체론의 상호 규정적 관계에 놓이는 지점에 이르렀다. 데리다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부터 어려워진다. 이 이후의 여정은 텍스트의 존재론적 일반화와 과격화로 향하고 있다. 이 여정의 출발에 있는 직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그것은 모든 존재론적 사건은 탈언어학적 사건이다라고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모든 사건은 일단 언어학적 사건이며 언어학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는 또 모든 사건은 일단 개념적이고 매개되고 구성되는 사건이면서 개념적 사유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말과 같다. 모든 사건은 일단 형이상학적 사건이면서 형이상학적 사유를 넘어선다. 해체는 그런 대한 이종의 운동에 대한 명칭이고 일반적 텍스트는 그런 해체의 이중 운동이 구체적으로 펼쳐진 장소이다. 하지만 해체의 이런 이중 운동은 모든 존재자 안에서 일어난 일반적 사건이고 따라서 존재자는 이미 모든 어떤 텍스트이다. 해체는 모두 탈존유의 운동들이다. 이 말도 단순히 해체론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텍스트로서의 존재가 일반에 대한 정의일 수 있다. 해체는 고유한 정체성의 획득, 박탈을 동시에 가져오는 이중적 리듬이다. 이런 해체의 리듬은 모든 존재자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 데리데의 중요한 용어인 차연과 흔적은 그런 해체의 리듬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자 안에는 그것을 있게 한 차연이 있다. 하지만 존재자를 있게 하거나 없게 하는 차연은 존재자처럼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차연은 존재자처럼 현존하거나 부재하지 않는다. 현존도 부재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차연은 흔적이다. 모든 현상은 흔적으로서의 차연, 차연으로서의 흔적에 의해 비로소 나타나거나 사라진다. 흔적은 나타남과 동시에 의미작용을 개발하는 차연이다. 차연이 흔적 혹은 흔적인 차연, 이것이 해체론이 가리키는 궁극의 형이상학적 사태이고 그런 한에서 해체론은 흔적의 사유이다. 이 흔적의 사유는 그라마톨로지 전반부에서 소실의 언어학에 대한 주석의 형태를 취하면서 정교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부분에 눈을 맞추기 전에 한 번 더 예비적 독서의 기회를 가져보자. 아래의 긴 인용문은 프로이트의 쓰기 개념에 대한 데리다의 주석인데 이 주석은 그의 텍스트 개념의 마지막 국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프로이트에게 텍스트는 그것이 원초적인 형식이든 변형된 형식이든 어떠한 현존의 형식 안에서도 생각될 수 없다. 텍스트는 이미 순수한 흔적들로 엮여 있으며 의미와 힘이 하나가 되는 차이들로 짜여 있다. 텍스트는 그 어디에도 현존하지 않으며 언제나 이미 전사인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것은 재생산에 의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이미 결코 현존했던 적이 없는 의미의 침전물에서 시작한다. 그 의미에 대해서 지시된 현존은 언제나 뒤늦게 사후적으로 보충을 통해야 구성된다. 즉 사후적이라는 것은 또한 대리적 보충을 말한다. 대리적 보충에 대한 효소는 여기서 근원적이며 우리가 헌신적인 것으로 뒤늦게 재구성하는 것에서 헛헛한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이 대리적 보충의 논리 안에서 사후성의 가능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회귀 이전의 현존적인 것은 각주를 부르는 신호에 불과하다. 현존성 일반은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 그것이 경험의 절대적 형식도 아니요 경험을 구성하는 충만하게 생생한 형식도 아니라는 걸, 살아있는 순수한 현존성이란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바로 그런 점들이 프로이트가 사태 자체에 부활될 수 있는 개념만 작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주제, 형이상학의 역사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니는 주체이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한 사유야말로 형이상학 혹은 과학 안에서 결코 다 이뤄낼 수 없는 유일한 사유인지 모른다. 프로이트는 심리적 가정 일반을 기록으로 가정으로 간주하곤 했다. 가령 감각기관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록 장치로, 기억은 기록의 흔적을 보존하는 장치로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상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두 장치가 맞물려 하나의 단일한 기록 체계를 이루는 것인지 고심했다. 위의 인용문은 데리다가 이 고심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적은 문장이다. 프로이트는 정신을 복수적 층위의 체계로 파악한다. 여기서 심리적 체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층위는 상호 갈등과 상호 규정의 관계에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텍스트는 그런 상호 규정의 관계에 있는 각각의 심리적 층위를 가리킨다. 심리적 가정의 일반이 어떤 기록의 가정이라면 서로 다른 본성과 경향을 지닌 심리적 층위들 각각은 그 기록이 일어난 텍스트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들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는 이미 상호 텍스트성을 띠고 있다. 한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규정은 언제나 중층적 규정이다. 이런 중증적 규정의 세계에서 한 텍스트의 기록은 다른 텍스트의 기록이 남긴 흔적들에 힘입어 분절화된다. 하나의 기록은 다른 기록들의, 하나의 흔적은 다른 흔적들에 비치면서 나타난다. 상호 텍스트성과 중증적 규정을 중심으로 파악된 텍스트, 그것이 데리다가 말하는 일반적 텍스트가 아닐까? 하지만 데리다는 여기서 다시 섬세한 관찰을 요구한다. 하나의 기록을 분절화하고 일정한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른 기록이 남겼던 흔적이라면 그 분절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문제는 잠시 미뤄두자. 하지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일정한 형태의 자국을 분절화하는 그 배우의 흔적들 각각은 그 자국과 동일한 조건에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일정한 형태의 흔적일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또 다른 흔적들에 있다. 이런 소극적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기록이 일어나고 있는 텍스트는 결코 현재하거나 현존할 수 없는 흔적들과 함께 엮여 있다. 흔적이나 현재의 단순성 안으로 수렴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흔적들에 힘입어 비로소 일정한 형태를 얻는 기록과 텍스트는 결코 현존의 형식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 텍스트 안에서 현존적 사태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후적으로 구성된 결과에 불과하다. 가령 과거는 미래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성되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미래보다 늦게 온다. 원인은 결과에 의해 소급적으로 성립되고 그런 의미에서 원인은 결과 뒤에 발생한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병인과 원초적 장면 등을 지배한다고 보는 사후성의 논리이다. 원초적 장면은 발병의 원인이지만 발병 상황에 의해 보충되고 구성되는 따라서 발병보다 늦게 오는 사건이다. 이 사후성의 논리 안에서 원초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 현존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과거에 있는 것과 미래에 있는 것은 서로의 기능성, 가능성을 조건짓는다. 사후적 시간성의 세계인 텍스트에서 순수한 현존은 불가능하며 나아가 형이상학적 이양 대립 역시 불가능하다. 흔적으로서의 규정, 종합, 분절화 텍스트 안에서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원초적인 기억만이 아니다. 여기서는 개체나 유가 지니는 정체성 또한 안정된 기반을 잃어버린다. 텍스트 안에서 정체성이나 규정성을 지닌다는 것은 책으로 상정되는 형이상학적 세계에서와는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모든 정체성은 순수한 투명성과 충만한 현존성을 잃어버린다. 데리다의 텍스트론의 흔적의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여기서 규정성을 띤 모든 것을 흔적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데리다의 흔적 개념으로 이어지는 배우의 역사적 이정표, 가령 어떤 짤막한 규정, 개념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호 텍스트성을 함축하는 프로이트의 중증적 결정이라는 독특한 규정 개념은 이미 이런 역사적 재구성을 유인하고 있다. 이 역사적 재구성이 첫머리에 와야 하는 것은 해겔의 규정 개념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규정은 부정이라는 해겔의 공리는 이미 형이상학적 존재 이해의 핵심을 깨트리는 파괴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해겔의 공리는 한 사물의 규정성이 그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맺는 대립이나 차원의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물들과 무관하게 그 사물이 지닐 수 있는 자기 동일성이나 정체성은 없다는 것이고, 그런 고립된 정체성을 근거짓는 초월적 원리는 가상임을 말한다. 이 공리는 실체의 존재론에 대한 거부와 순수 관계의 존재론을 향한 전환을 함축한다. 인식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도 모두 한정된 규정성은 차이관계의 산물이자 흔적에 불과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물의 실체적 내면성이나 대자적 자림성은 그 사물의 특정한 정체성을 선물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환원 해소되어 버린다. 모든 규정은 부족이라는 해겔의 공리는 20세기 구조주의를 낳은 소시류의 차이의 원리와 동일한 존재론적 함축을 담고 있다. 이들은 모든 실체적 동일성의 신화를 깨고 차이의 존재론과 관계의 존재론을 향하는 힘찬 도약의 디딤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주의와 구조주의는 아직 체계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 텍스트의 시대를 열지 못했다. 왜 그런가? 이는 차이 관계를 모든 규정적 단위의 기원에 놓되 그 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떤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는 대전제에 머물기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이 관계는 요소들 간의 공존 가능성, 라이프 니치적인 의미의 공 가능성 안에서 성립한다. 차이의 유의가 가져오는 활력은 유기체적 통일성 안으로 수렴된다. 텍스트의 세계는 목적론적이거나 유기체론적 조화, 구조주의적 안정성이 깨지면서 열린다. 들레지가 말했던 것처럼 해겔의 차이는 디오니소스적 차이를 흉내내는 아폴론적 차이인지 모른다. 차이의 유의를 공 가능성의 제약에서 해방한 것은 니체였다. 아폴론적 차이에서 디오니소스적 차이로 이것이 니체에게 일어나는 전환이다. 이런 전환과 더불어 규정의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해겔에게 모든 규정이 부정이라면 니체에게 규정은 언제나 날조이다. 왜곡하고 날조하는 해석,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해석에서 그런 해석이 규정이다. 니체의 철학에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가 힘의 의지로서 정의된다면 이 힘은 서로 우월성을 다투는 하위의 힘들 간의 창발적인 종합과 창조적인 변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종합되는 각각의 힘은 자신을 관철하고자 하는 어떤 해석의 관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서로 갈등하는 해석의 관점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상위의 관점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런 이유에서 그것은 어떤 가상의 의지와 동의어가 된다. 니체가 예술은 진리보다 더 한층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진리라는 건 역시 창조적 규정을 추구하는 가상의 의지가 남기는 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상의 의지, 환상의 의지, 허구의 의지, 생성과 변전의 의지가 여기서는 진리의 의지, 현실의 의지, 존재의 의지보다 한층 더 깊고 한층 더 근원적이며 한층 더 형이상학적인 위치에 있다. 후자의 의지는 그것 자체로 단지 환상의 의지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해겔의 규정 개념에서도 가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겔의 본질은 가상화된다는 조건에서만 현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 현상학에서 자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규정은 진리를 대신하는 사례들의 연극적 장면화에서 완성된다. 진리는 소멸하는 사례들의 형렬 속에서 어떤 극적인 반전 속에서 규정성을 얻는다. 그러나 니체의 규정 개념은 해겔의 규정 개념과 두 가지 점에서 멀어진다. 먼저 규정이 서로 갈등하는 복수의 신급 사이에서 다층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중증적 결정이라는 프로이트의 독특한 규정 개념이고 그것이 함축하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이다. 니체에게서도 이미 하나의 규정은 단일한 신급으로 수렴되지 않는 이질적인 힘들 간의 상호 투쟁과 왜곡을 전제로 한다. 다른 한편 규정이 가상의 현실 생산이라며 이렇게 생산된 가상은 진리의 사례도 진리의 연출도 아니다. 거꾸로 진리는 가상의 한 사례나 연출에 불과하다. 이는 텍스트의 세계에서 기와 기표의 유의 속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는 기가 기표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가 기를 생산한다. 기표 이전에 기란 없다. 이것은 딱딱한 일상적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꿈의 세계에서는 어김없는 말이다. 기표가 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세계는 꿈의 세계와 한없이 가까워진다. 또 이 점에서 프로이트의 규정은 니체의 의지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심리적 영역에서 모든 규정은 어떤 전치, 압축, 왜곡, 위장, 방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어떤 장면아이다. 가령 꿈의 해석에 등장하는 요셉 삼촌의 꿈으로 돌아가 보자. 이 꿈은 프로이트의 두 대학 동료가 교수에 임명되지 못하는 어떤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개인적인 결함 때문이고 따라서 자신을 유대인일망정 아무런 결합이 없으므로 교수에 임명될 수 있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욕망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꿈에 등장한 요셉 삼촌은 한 원판에 여러 명의 얼굴을 사진 찍는 칼톤의 조합 사진술과 같은 프로이트의 두 동료 R과 N을 압축하고 있는 어떤 종합적인 인물이다. 머리가 모자란다는 점에서 R을 어떤 법률적 소송에 말려들었다는 점에서 N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프로이트의 숨은 욕망의 두 가지 결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요셉 삼촌에게 전차되어
전치되어 장면화되는 것이다. 이런 압축과 전치는 무의식 속에서 의식적으로 의식의 억압에 연출되는 가상화이다. 그러나 이런 가상화의 작업은 의식 쪽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방어와 저항 때문에 또다시 심화된다. 그 저항은 꿈 해석에 대한 저항이고 이 저항은 권력관계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표현의 검열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열이 엄격할수록 위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럴수록 원래 의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독자를 도와주는 수단은 종종 기재를 더한다. 동료에 대한 부당한 폄훼를 내용으로 하는 장면 연출은 의식 쪽의 반발을 상쇄하기 위해 자신과 모순된 새로운 은폐 요소를 끌어들인다. 그것은 문제의 꿈속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강렬한 애정으로 나타난다. 이 거짓 애정은 원래의 장면에 대한 해석을 방해하기 위한 왜곡으로서 여기서 왜곡의 의도적인 것, 변장의 수단에 해당한다. 꿈속에서 나아가 무의식적 욕망에 의해 삼투된 의식의 흐름 속에서 현상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의미와 무한히 분리되는 있는 기표이다. 그것은 전차와 압축, 왜곡과 위장, 자기 은폐와 말소 등의 전차를 거쳐 원래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흔적이다. 데리다가 말한 텍스트의 세계에서 일정한 규정성을 띠고 등장하는 모든 기와 형태는 이런 프로이트적 의미의 흔적에 가깝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 쓰기 혹은 기록은 이런 흔적을 생산한 프로이트적 의미의 중증적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미와 형상을 개방하는 최초의 종합이나 규정을 가리킨다. 원초적 흔적으로서의 차연과 쓰기, 최초의 종합, 원초적 규정, 원초적 기록, 이것은 다시 흔적이라 불리고 더 정확히 원초적 흔적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중증적 규정과 사후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데리다의 텍스트에서 흔적이란 말은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원초적 기록에 해당하는 흔적과 그 기록이 생산하는 흔적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령 이런 대목을 읽어보자.